조영중 선교사, 정말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보고 근데 이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참 내가 살아서 이런 생각도 이런 기회도 맞이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고 모두에게 놀람이고 또 모두에게는 이것은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도전이든 우리에게는 기회도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라고 얘기를 포스트라고 말을 한 것은 아마 우리가 코로나 시대는 그래도 언젠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이 코로나는 감기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약화돼서 감기처럼 인플루엔자 이런 독감처럼 찾아올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시대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제가 PPT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PPT를 보시면서 전체 오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은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또 볼 때에 외부에서는 다양한 그러한 변화가 있고, 또한 이 교회 밖 선교를 하는 사람의 밖의 입장에서 볼 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내부 환경이라고 하면 선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외부 환경은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그러한 변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부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는 다양한 우리 교회의 변화와 그리고 선교의 직접적인 그러한 변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술, 국제관계, 교육, 또 경제, 사회,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변화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저는 첨부를 했습니다. 먼저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경제의 그러한 변화입니다. 장기 경제 침체를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나타나는 것 자체로 보면은 나라에서 워낙 많은 돈들을 풀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아마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어쩌면 이게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까지 가지 않나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지금 상권, 서울 같으면은 동대문 시장, 또 남대문 시장 그쪽의 상권, 또 작은 마을 이런 곳의 상권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거의 미국의 사회를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리모트,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꼭 가서 의료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필수 요건을 가졌는 필수 그런 인원들이 있고 그리고 직장을 모두 잃어버린 4,500만에 달하는 그보다 더한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부류는 아예 forgotten 그러한 그룹도 있다. 이것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 사회의 어떤 혜택도 받지를 못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세계가 지금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러한 경제 침체가 장기적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위축할 것이다. 뭐 다들 이렇게들 보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아예 여행 자체가 없으니까 B&B가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사무 공간보다는 오히려 주택 소유에 대한 필요가 증가될 것이다. 요즘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는 보통 집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그러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서 도저히 이거는 집값과 이런 또 전세, 뭐 월세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그 경제 패턴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위축하지만 그러나 사무공간보다 오히려 주택을 소유를 이제 필요로 하고 주택값이 올라가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지금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시장이 확대할 것이다. 이건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죠. 건강 대체 식품들이 아마 더 많이 대두될 것 같고 심리 상담 분야가 확대될 것 같고 원격 의료 지원 활성화 그리고 백신과 치료약 개발 관심 집중하는 이러한 의료 시장들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유 개념이 변화할 것이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뭐냐 그랬을 때 슈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슈퍼 커넥티비티 모든 것이 다 커넥트됐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뭐 모든 것이 다 커넥트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커넥트되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를 쉐어링이라고 그랬어요. 공유한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공유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언택트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것도 좀 걱정이 돼서 다른 사람 타면은 좀 나중에 타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본 정도로 이렇게 공유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욕구가 오히려 그래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한 집을 놔두고 서로가 같이 쓰던 그런 공유 개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것이 아주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또 다양한 공유 개념들이 활성화되어 왔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기존 이 공유 개념이 지금 변화를 하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하고는 공유를 이제 더 하게 되고 내가 생면부지에 정말 모르는 사람하고는 공유를 이제 염려하게 되는 이런 개념들의 변화가 경제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제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화 위축의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위축이 되고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주도권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중 그런 갈등들이 아주 심각하게 계속 나타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민낯을 보여준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저의 예측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가 어떻게 되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
주도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국제관계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대책에 대한 평가, 그래서 우리 K방역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K방역이 이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큰 자랑이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 한국의 자랑으로 K-POP, 그 다음에 이제는 K-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K-방역과 같은 이런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누가 잘했느냐, 이것이 앞으로 그러한 리더십, 국제적인 리더십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대주의적인 통치 형태가 발현할 것이다.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통치 형태가 발현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빅 브라더, 정말 국가가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여기에 격리 기간이 되면은 격리하면서 바로 1, 2m만 밖에 나가도 왜 나가셨습니까? 지금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실 빅브라더 이제는 나라에서 옛날에 이제 구글이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거나 컨트롤 하지는 않았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그런 통치가 발달을 그런 나타나고 있다 이미. 자, 8월 15일 날 광화문 근처에 가서 30분 이상 머무른 사람들의 모든 전화 통화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여기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할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곳에서도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국제공조의 발달입니다. 분야별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국제공조는 아주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우리 백신을 발명하는 거라든지 또 이것을 어떻게 서로 도울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국제공조가 되겠지만, 또한 국제공조가 분야별로는 되지만 서로 되지 않는, 우리 한국이 처음에 코로나로 아주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이제 환자들이 생겨났을 때 거의 180여 개국에서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제공조가 잘 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기술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 특히 발달할 것이다. 또 IT 기술이 아주 변혁할 것이다. 가상현실,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가상현실은 가상으로 이제 현실인데, 증강현실이라고는 그것보다 좀 더 나가는 것이죠.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또 그보다 더 나가는 이 Augmented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들의 기술, 이거는 거의 특히 시니어 가운데 이 분야에 아주 전문으로 그동안 일해오신 분이 아니다면은 이런 것은 정말 익숙치 않은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환경 분야, 환경은 그동안 도시화가 물밀듯이 계속 도시화가 이루어져 왔고 세계적으로 그런 도시화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제는 더 지방화도 될 것이다. 분산 개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한국은 아직도 도시화, 서울 아니면은 거의 안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예방이 되지 않았을 때 다 그 도시에서 자기 고향으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그냥 걸어서 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인도에서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화가 절대적인 그러한 변화
양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화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분산 개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 난민이 변할 것이다.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민감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참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재난, 이런 자연 재난들 이런 걸 보면서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칼라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더 늘어날 것이다. 또 긍정적인 환경 변화는 자연을 중시하는 사상들이 호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특별히 이 정신정서적인 변화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의 진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됐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코로나에 대한 중국에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놀랍게도 전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퍼즈, 그냥 멈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과연 지금도 특히 무증상자들, 감염되어 있는 무증상 이러한 그 확진자들을 언제 내가 혹시 만나게 될까? 정말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진보에 대한 자신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감이 그리고 기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도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식당을 찾아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식당에 거의 가득 앉아 있어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자리가 많은 그러한 식당으로 가자. 예전 같으면은 사람이 많은 곳은 음식이 아마 맛있으니까 그곳으로 더 가서 했던 바로 그게 엊그제 일인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피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격리와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에 직접 확진이 돼서 이제 뭐 치유를 받고 완전히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아마 그런 그 경험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코로나가 이제 막 우리 한국에 퍼지기 시작할 때에 독감 증세가 저에게 나타났는데 이게 코로나인가 내가 어디서 걸렸을지도 모르고 이 독감 증세가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만일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관계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 내가 다녔던 이 모든 건물들 이런 것을 다 폐쇄하고 신문에 나고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이 받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격리와 단절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그러니까 코로나의 아픔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단절이 되고 격리가 되고 심지어는 그 격리 가운데에서 가족을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 그런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정서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증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한 상담이 사역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들의 재교육과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이 시니어로서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는다고 하면 가족들도 볼 수 없이 그냥 정말 정신이 멀쩡해도 바이바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증가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정신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케어의 케어 그룹,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케어 그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회, 모든 것이 다 커넥트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커넥트 되지 않은 언택트 시대에는 무엇이 그러면 앞으로 더 중요한가? 저는 그것을 딥텍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깊은 컨택. 지금까지 그냥 일상적인 언택도 아니고 딥텍, 그런 케어 그룹의 중요성이 아주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사역이 활성화되고 가정사역과 개인 케어에 대한 그룹,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강조가 앞으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육의 분야입니다. 뭐 교육 분야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또 그리고 붕괴가 예상이 됩니다. 캠퍼스 중심 교육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캠퍼스로 다 모였지만 이제는 캠퍼스를 갈 수 없는, 오늘도 어떤 교수님에게 학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강의 내가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뭐 어떻게 들어가지요, 뭐 이런 전화를 하는데 교수님이 아이고 저 구글 클래스에 있잖아, 구글 클래스에다 지금 빨리 들어가서 그거 봐. 예,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육이 확장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은 너무나도 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시스템이 변화하고 붕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변화하고 어떻게 붕괴가 될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은 변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소위 온캠퍼스 중심의 교육이 많은 도전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번 학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이 하버드 대학의 그 케네디 스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스터 프로그램이죠. 케네디 스쿨 여러분 뭐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학교인데, 케네디 스쿨의 신입생들은 학교를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1년 동안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버드 대학의 마스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버드 대학에서도 MBA 프로그램이 또 시작했는데, 그 MBA 프로그램은 거의 학생들의 한 80% 이상이 신입생이 다 캠퍼스에 들어와서 기숙 생활을 하면서 캠퍼스에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2주에 한 번씩 이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2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아마 이 두 시스템을 같은 학교에서 지금 병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이 정도로 지금 모든 그 도전들이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교는 아예 온라인으로 100%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소수의 학생들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린 이제 손주가 있는데, 이제 만 4살밖에 되지 않는, 4살도 아직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손주가
집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유치원, 뭐 프리스쿨을 이제 가는데, 프리스쿨에서 보통 때 같으면 한 24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텐데 24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명만 받아가지고 그 12명도 아주 검사하고 해서 12명만 받아서 조심조심 하면서 프리스쿨을 운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하기도 하는 지금 이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발달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콘텐츠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오늘도 지금 여러분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사실 앞에서 뭐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고 또 옆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 손도 들고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강의하는 사람도 좀 신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그래도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았죠. 설교를 혼자서 녹화를 하고 혼자서 그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방영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생각을 하면요, 이게 정말 이게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정말 교육 콘텐츠를 많이 발달시켜야 되죠. 우리가 가능한 대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우리가 뭐 유튜브에 나오는 아주 좋은 그러한 콘텐츠들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들의 이제 경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콘텐츠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선교도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이 함께 모으고 또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 일들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경쟁에 특별 이런 그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흥미를 끄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콘텐츠들로 그들에게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양질의 이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대안학교 교육이 활발하게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홈스쿨링이라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더 익숙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홈스쿨링을 선교지에서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선교지에서 홈스쿨링 뭐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MK 스쿨이 있기 때문에 MK 교육을 MK 스쿨을 통해서 하셨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홈스쿨링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MK 에듀케이션도 대안 교육으로 우리에게 거의 받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빅브라더 이 사회, 제도적인 사회 통제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시민운동과 어쩌면은 폭동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폭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프리카 또 여러 나라들, 지금 필리핀 같은 데서는 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한 정서적으로는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날 정도, 일어나기 직전이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의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붕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정의 붕괴라고 제가 했지만 퀘스천 마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제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줌 회의를, 화상 회의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회의를 했고, 또 우리 각 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물었고,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한국보다 다른 나라에 점점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러한 기미가 보일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어떤 것 요구가 있습니까? 뭘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가정 세미나 좀 해주세요. 가정 세미나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거 집에 계속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 부부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성인들이라 부부싸움 안 하는 줄로 아는데 선교사님들도 참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이 싸움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리고 가정이 오히려 이럴 때 붕괴가 되고 앞으로 이혼도 더 많아지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이런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 붕괴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가정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더 표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부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내부 환경을 저는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선교의 상황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걸 제가 좀 빨리 얘기를 드리고 또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것보다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생각과 또 여러 책을 통해서 또 여러 배움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는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교회 상황에 있어서는 신학적 분야의 변화들 그리고 구조적 분야의 변화들로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상황의 변화는 신학적 분야의 변화, 그리고 구조적 분야의 변화, 전략적 분야의 변화. 그래서 그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어떤 훈련이 필요할 것인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저는 내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환경의 신학적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교회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적인 그러한 얘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더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를 저는 짚어봅니다. 이 교육과 신학에 대해서 정보가 증가하고 정보화를 해서 많은 그 인포메이션들이 일반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들 가운데에서 깊이 있는 제자화가 약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사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이죠. 주일 예배에 대한 도전, 저희도 처음에는 거의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국 코로나 사태가 처음 일어났을 때 한국에 이제 이단 이제 종파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정부에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해야 할 때, 그때 미국의 크리스찬리티 데이라고 하는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잡지죠. 거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여기가 이제 이단이긴 하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그래도 소위 교회라고 이제 거기 외부로 다 알려지니까 이런 종교 집회를 정부에서 바로 막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저함이 없이 한국 교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신천지 이것을 문을 닫는 데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전혀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지요? 그래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이단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단이지만 종교 활동을 그렇게 정부에서 바로 통제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바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을 닫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고소하다까지는 얘기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가 만일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게 몇 달 후에는 한국 교회도 문을 닫게 되었고, 한국 교회에 과연 예배를 문을 닫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주일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과 또 이런 코로나 사태에 문을 닫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 방안들,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 현실이 된 것이죠. 그만큼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일 아니라 이 평상시에도 이 종교의 자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 주일에 대한 의미, 이미 이제 토요 주일 예배, 이렇게 토요일에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토요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나왔습니다. 헌금 문화, 예전에는 바로 헌금을 교회당에 가서 아주 준비한 그러한 돈을 가지고 봉투에다 깨끗한 돈을 넣어서 헌금을 했던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가가지고 지갑에서 꺼내더라도 아니면 어디 미리 봉투에 준비를 해서 헌금을 하던 그런 이런 문화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을 하는 이런 변화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가정 예배가 증가할 것이다. 시스템 잘 갖추어진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현상. 온라인 예배를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조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아주 소위 이 어떤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설교 거기는 수만 회가 그냥 금방 됩니다. 이런 거 하면은 정말 어떤 그 작은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들어가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왕에 그냥 주일 교회 못 나가는데 온라인으로 그럴 때에는 잘 그래도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어떤 컨텐츠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이제 이 교회 온라인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건강한 그러한 예배 문화일까, 이런 데에 대한 많은
퀘스천을 가지게 됩니다. 성전에 대한 의미가 도전될 것입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에 대한 부상, 지금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종말론의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종족, 미전도 종족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이다.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이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이 종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어떤 종말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단들의 증가할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상황들은 소수 헌신의 증가와 가난한 성도로 이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우려가 깊습니다. 예배 형태의 변화, 가정 예배가 증가할 것입니다. 재정의 악화는 정말 인구 절벽으로 말미암아 절대 교인 수가 감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사역자의 인원이 감소하고 헌금 문화의 사적 결정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소수 성도의 재정 의존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헌금 문화의 사적 결정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동안에는 내가 그래도 어떤 면에서 나는 어디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강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어느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 11조를 하고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이 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들을 많이 이렇게 드리면서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런 이 교회, 지역 교회에 대한 정체성은 더 약화가 되고 이 유니버설 처치, 전 세계 이 온 우주적인 교회의 정체성은 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가지게 되지만 헌금을 그럼 어디다 하느냐 이럴 때에는 개인이 예전에는 당연히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 헌금했던 것들이 앞으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미국 같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담임 목사 개인 중심에서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 목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교회들, 지역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우려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 한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예배를 책임을 지고 청년들을 또 가정 상담을 하고 이러한 상담 목회를 책임을 지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팀 목회를 하게 되는 교회가 그 역할을 더 감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단기 선교의 감소입니다. 뭐 이것은 올해는 정말 단기 선교를 거의 100% 취소할 정도로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단기 선교가 감소하는데 과연 이 단기 선교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앞으로는 그럼 없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형 교회가 없어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이제 없다. 건물 지어놓은 거 이제 대형 교회는 문 닫을 것이다. 저는 뭐 그거는 꼭 어디 교회 자체를 너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저는 그렇게 좋아 들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가 그 대형 교회의 역할을 잘한다고 하면은 대형 교회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좋은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든지 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더 감당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좋은 그런 자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주 그 맘모스 같은 그냥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냥 건물만 있는 대형 교회라면 그거는 소멸하고 말겠죠.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자, 온라인 시스템, 이것은 교회가 다 온라인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성장에 대한 제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고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제가 교회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점점 또 이게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이 감소가 예상이 된다. 평신도 사역이 증가될 것이다. 네, 분명히 교회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그 사역 증가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교의 신학적 분야, 구조적 분야, 이러한 변화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신학적 분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 나온 이 교회론에 대한 것들입니다. 과연 교회가, 우리가 이 전통적인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가서 소수를 전도하고 그 소수가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지었고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이것을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처치 플랜팅 멀티플리케이션, 처치 플랜팅 CPM 운동을 하는 분들은 교회를 우리는 1000개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몇백 개가 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전통적인 선교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서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노력을 해도 교회 몇 개 개척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1000개를 선교사 한 사람이 세웠다고 하고, 아니면 10,000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그때의 교회는 뭐였냐면 한 가정도 교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가정도 선교지에는 물론 한 가정만 해도 당연히 교회가 될 수 있을 만큼 큰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이 아주 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어쨌든 거의 2사람만 모였다, 3사람만 모였다 해도 그것도 거의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얘기하면은 거기 그 구역 하나 생겼어, 아니면 구역보다도 더 작은 이런 그룹 하나 생겼다는 걸 교회가 개척됐다,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선교지에서는 더 많이 이제는 교회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정확한 파송 단체가 있어서, 그리고 현지에서 받아들여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교사는 어떠한 체제 안에서 그래도 케어를 받으면서 또한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안수를 받은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선교사의 정의는 아마 많은 평신도, 그리고 직장, 이러한 직장을 통해서 나간 텐트 메이커, 또 일반적으로는 그냥 크리스찬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 아마 이런 분들 가운데에도 많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구조적인 분야입니다. 선교의 구조적인 분야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까? 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선교비 감소의 현상입니다. 선교비가 감소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선교비가 거의 4분의 1 이상의 선교사님, 거의 40%에 달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비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해서 5분 동안 5분만 휴식을 5분 휴식을 하고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잘하시네. 네? 힘드시죠? 아주 강의가 좋아. 네. 역시 조금 시간이 긴데 휴식도 잘. 예. 40분 되면은 예. 어른들도 힘들어요.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예. 수고하십시오. 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남아있나? 시간이 원래 얼마? 50분까지 했어요. 4시 50분? 3시 50분까지 했어요. 아니 90분으로 잡아있을지 원래. 아니 근데 우리도 해야지. 조금 더 해도 되잖아. 몇명 들어오는데 알수 있어요? 네. 지금 몇 명? 그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168명 정도. 160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야의 변화에 이어서 구조적인 분야가 많이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성교비가 감소할 것이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교비의 감소는 재정 모금이 다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교비는 거의 교회의 헌금 그리고 개인의 헌금으로 되었지만 교회의 중점적인 그런 헌금으로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의 헌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악화로 말미암아서 성교비를 예전처럼 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최소한 30% 이상의 성교비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일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려워질 때 특히 우리가 재정 모금이 다변화되어야 된다. 이거는 꼭 모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재정이 소스죠.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도 아마 돈을 벌어야 되는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도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그냥 돈을 집어넣는 일만 했다면 그 프로젝트도 셀프 서스테인,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돈이 들어가면 셀프 서포팅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특별히 그동안에는 그냥 옵션으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다면 앞으로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 선교 모금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참 팬데믹이고 이런 전쟁도 그렇고요. 이런 비상 시기가 될 때에는 돈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재정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소수는 이럴 때 돈도 많이 법니다. 참 이런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뭐 성도들 가운데서 또 그런 이 돈을 버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앞으로 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온라인 선교의 선교 모금이 활성화될 것을 앞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의 파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교사의 파송이 감소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선교사가 국내 유입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교의 안식년,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이 뭐 4년마다 안식년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6년, 7년 만에 안식년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10년에 한 번 안식년을 한다고 하면 전체 선교사의 10분의 1은 안식년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국내에 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님들, 인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비자발적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재파송을 받고 또 선교지를 옮기는 이런 과정에 있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 지금 코로나를 피해서 들어오신 분들, 특히 저희 KWMA에서는 선교사님들에게 처음에는 선교지를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이 코로나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선교지를 가능한 대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조금 더 상황이 호전이 돼가면서 선교지의 확산이 증가될 때에 너무 심한 선교지의 그 확산 추세를 보면서 저희들이 선교단체에 연락하기를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기저질환이 있는 선교사님이라든지 특별히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미리,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는 것이
가서 병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가도 의료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철수를 그냥 권유하십시오. 이렇게 선교 단체에게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로 어쨌든 우리 한국에 지금 기존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형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서 국내에 있을 때 결코 마음 편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보람이 있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와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아주 가까운 시기에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또 돌아갈 준비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아예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이주 난민 사역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의 영역을 우리 기존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유입된 선교사님들하고 잘 협력해서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절실한 필요입니다. 여기에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이미 한국에 이 바탕이 있고 한국에서 그동안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다고 하면은 정말 금상첨화의 아주 좋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인 선교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인 선교의 증가는 텐트메이커, NGO 선교 증가, 이러한 것들로 이 전문인들이 앞으로 우리 이 코로나 시대 이후, 특히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러한 선교는 비즈니스 선교가 아주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전통적인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NGO나 비즈니스나 다른 직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같은 데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은 많은 관심들이 사실 NGO나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NGO를 통해서도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훈련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불확실성의 증가, 이것이 선교사의 파송 감소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것은 장기 선교사가 감소합니다. 장기 선교사가 전에는 뭐 10년, 20년, 30년 정말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곳이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장기 선교사가 감소하고 그러면 단기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단기 선교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는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가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의 호불호가 판별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사이면서도 현지인과 동떨어진, 거의 현지의 현장과 분리된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지인들이 인정하고 현지인들이 정말 함께하는 그러한 선교사, 그래서 특별히 현장에 적응된 선교사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현지에 적응하지 못한 분리된 그런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략적인 분야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비대면 선교의 이 언택트 시대 전략 분야. 그럼 비대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택트 시대의 선교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온라인의 모든 가능한 온라인의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비대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어떻게든지 온라인의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도
온라인이지만 제가 딥텍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언텍에서 정말 딥텍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 관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개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딥텍의 선교가 앞으로 더 발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주민 난민 사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주민의 숫자는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더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도 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절벽과 인구 이 추세로 봐서는 한국은 어쩔 수 없이라도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주민들은 오게 될 터인데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철수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유입이 되어서 이 이주민들, 자기가 섬겼던 나라의 이주민들, 그리고 자기 유사 그러한 문화권의 사람들의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철수 선교사님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좋은 자원들은 이주민 사역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주민 사역에 그동안 해왔던 분들, 이러한 분들과 함께 협력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외국인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의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될 때에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해서 중국 차이니스, 코리안 이런 사람들 하여튼 동양인은 그냥 나가라 코로나 이러면서 불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던 외국인,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외국인에 대한 배척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지만 전혀 외국인 같지 않은 그런 진정한 선교사들은 배척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시니어 선교사 증가로 인한 사역 확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시니어 선교의 말씀을 드렸듯이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역을, 아까 또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은 이주난민 사역과 이런 일들에 철수 선교사님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러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국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을 돕는 일들이 시니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사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정말 시니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참 좋은 그러한 사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호스피스를 만들고 호스피스의 사역자들을 더 양성을 해서 그런 것이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 호스피스가 크리스찬의 양로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이 사역들이 시니어들이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파송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시니어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니어들은 그동안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이런 그래도 어느 정도 은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시다면은 우리 자비량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그리고 이 선교사로 가실 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팀 사역을 해라. 팀 사역이 아니다면은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 혼자 이렇게 하겠다.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시니어 선교사님들 오히려 섬겨야 되는, 물론 모두가 서로가 섬겨야 되지만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정말 환영을 받는 것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서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지금까지 모든 가진 경력들, 경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노하우들이 가장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파송 선교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현재 이주민으로 왔던 사람들, 이분들이 여기 한국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 본인 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일들에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사 이동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 브라더의 등장입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도 한국 국민이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감시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중국은 바로 이 안면인식 그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됐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과연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저희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수를 앞에 두고 하는 사역보다도 더 작은 수의 깊이 있는 사역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파송 구조입니다. 파송의 구조도 비즈니스 선교의 기회가 증가하고 국제기구나 NGO를 통해서 파송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자원 확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 선교사 개념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항상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티그럴 미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선교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비 확보가 대책을 마련돼야 됩니다. 선교비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나오는 후원금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기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가는데 가장 좋은 자원으로 이미 한국 디아스포라,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바로 교포들이 어느 나라든지 거기 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아주 좋은 자원이에요. 그리고 이미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아주 너무 좋은 자원들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가 갖지 못한 너무 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중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 한국 사람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안방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공유의 개념, 이런 것이 발전이 되고 이러한 커넥션이 정말 슈퍼 커넥티비티, 우리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시대에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변화한다. 선교사의 역할 변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사역에서 현지인 지도력 개발에 집중해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현지인들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멘토링과 코칭 사역이 증가해야 됩니다. 멘토링하고 코칭 사역. 전문 영역 개발과 격려자로서의 선교사. 선교사가 모든 것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 정말 이 선교사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선교. 그리고 이 선교사를 만나면 내가 힘이 없다가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지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구호 사역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이러한 구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이러한 구호 사역의 기회가 왔을 때 앞장서서 이런 기회를 복음 전파에,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친환경적인 자립형 모델 공동체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쉐어링입니다. 공유입니다. 이 공유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 공동체들이 자립형으로 만들어지는, 만약에 선교사님들께서 그 나라의 그 어떤 지역에 이런 자립형 모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모델로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선교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그동안 모든 경험들이 바로 이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 모델을 개발하고, 여기에 우리 시니어 선교사뿐만 아니라 아주 주니어한, 그러니까 시니어 선교사님들과 더 아주 젊은 그러한 선교사들의 그 다이나믹한 것과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경험, 그 노하우들이 함께 잘 결합해서 그 팀이 이루어지면서 현지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이 시니어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 현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직접 선교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장기 선교사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고 활동 영역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서 중단기 선교로 전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컨택을 만들어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듣듯이 이런 것들도 조그맣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를 만드는 것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컨텐츠를 잘 개발하고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니어는 지금 당장의 현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지에 있는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 전화 한번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도 정말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코비드-19의 포스트 코비드-19의 그런 미션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신학 교육을 완수했다고, 그러니까 신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립형 사업 모델을 찾거나 사역과 사업을 한 팀으로 선교하도록 조직하고 교육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기술 훈련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합니다. 현장 선교사의 연장 교육 필요성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으면 훈련을 할 수가 없었고, 연장 교육도 아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현지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이 강의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온라인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연장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인 이 코로나 이후에 바로 어떻게 크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썸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화로 절대적으로 흘러가고 있던 이 사회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바로 로컬라이제이션 쪽으로 다시 방향을 좀 트는 것 같고, 이게 병합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시대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세계화를 탈세계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탈세계화의 방향이 과연 지역화인가? 뭐 이것을 정확하게 이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세계화로 뭐 어쩔 수 없이 나가던 모든 세계화의 방향이 잠시 포즈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우리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자세에 창의적 확장성을 가지고 의도적 개방성을 가지고 관계적 공동체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자세는 창의적 확장성, Creative Expandability, 우리의 모든 자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를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그러한 선교의 개념이 아니라 폭이 넓은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포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도 아주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 이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바로 그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선교로 방향을 트는, 이것을 저는 창의적 확장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를 가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교회를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내가 비록 선교지를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창의적인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의도적 개방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를 열고 다른 사람들, 다른 different한 사람들, wrong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different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그가 사마리아로 그쪽으로 가야 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사마리아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우리를 여는 그러한 의도적 개방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관계적 공동체성이 쉐어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공유의 개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의 부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바로 동역자들의 관계입니다. 교회, 이것이 관계적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그 공동체가 선교사 우리들 가운데에 만들어질 때, 선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만들어질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히어로를 찾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리더는 파쇼이즘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연령별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직업별로는 어떻게 마련을, 그리고 선교 사역별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시킬 것인가, 성별적으로 남과 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이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 속한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후의 선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어떤 답을 제시해 드리기보다도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속한 그 환경에서 여러분의 연령대가 또 주고 있는 그러한 도전, 성별이 주고 있는 그러한 도전 가운데 우리는 정말 창의적인 확장성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의도적 개방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을, 디퍼런한 사람을 wrong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relational community, 관계적 공동체성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일 때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